네, 안녕하세요. 옥보입니다. 네. 오늘은 2026년 2월 14일 오후 11시를 지나가고 있고요. 네, 어저께 CPI 발표가 있었죠.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한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제 발표된 CPI 결과 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그리고 우리 비트코인 투자 또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앞으로 있을까요? 실제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비트코인과 어제 미 증시도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 심층적으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 지금부터 갖도록 할게요. 내용에 집중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2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지난 몇 달간 시장이 정말 딱 한 가지 질문에만 매달려 있었잖아요. 네, 인플레이션. 이거 정말 끝난 걸까? 아니면 그냥 잠시 숨 고르는 걸까? 그렇죠. 어젯밤에 드디어 그 답을 좀 엿볼 수 있는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됐는데요. 시장은 그야말로 환호했습니다. 네, 아주 뜨거웠죠. 오늘 저희는 오뽀가디언, 비트코인 TV의 오뽀가디언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요. 이 숫자 하나가 단순한 금리 인하 신호를 넘어서 어쩌면 전체 투자 지형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거대한 전환의 신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발표 직전까지만 해도 시장 분위기는 정말 뭐랄까 살얼음판이었죠. 그렇게 안 좋았나요? 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그 관세 폭탄 우려, 여기에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가 지명됐다는 소식까지 더해졌거든요. 그 매파로 알려진 인물이요? 그렇죠. 여기서 매파라는 건 아시다시피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면 금리를 올리는 것도 서슴지 않는 그런 강경파를 의미하잖아요. 그런 인물이 연준을 이끈다니까 시장이 긴축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공포를 단 하나의 숫자가 잠재운 겁니다. 바로 그 숫자. 1월 CPI가 전년 대비 2.4% 상승. 이게 시장 예상치가 2.5%였으니까 사실 뭐 엄청난 차이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왜 시장은 이렇게까지 열광적인 반응을 보인 건가요? 그건 바로 직전에 발표됐던 고용지표와의 맥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고용이요? 네. 불과 지난주에 신규 고용이 13만 명이나 늘었다는 깜짝 발표가 있었거든요. 보통 고용이 이렇게 뜨거우면 당연히 임금이 오르고 그럼 물가도 다시 치솟는 거 아니야? 이게 시장의 공식이었습니다. 네, 늘 그랬죠. 그런데 이번 CPI는 그 공식을 완전히 깬 거죠. 고용은 튼튼하게 유지되면서도 물가는 안정되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 있잖아요. 그 골디락스요? 네, 맞습니다. 이른바 골디락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 기쁨 뒤에 약간 경계심도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물가 하락의 질을 따져봐야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이번 물가 하락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1등 공신이 다름 아닌 중고차 가격입니다. 중고차요. 네, 이게 무려 1.8%나 급락했거든요. 이 하나의 품목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다른 품목들의 상승세를 억누른 어떻게 보면 약간은 불안한 균형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른 품목들은 사실 오르고 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의류나 가구, 레크리에이션 용품 같은 품목들은 이미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아,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관세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이 2026년 중반까지 계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었는데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고차 가격 하락이라는 어쩌면 좀 일시적인 요인이 없었다면 어제 시장은 환호가 아니라 비명을 질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불안정한 균형이라. 하지만 그 보고서 안에 훨씬 더 단단한 희망의 근거도 숨어 있지 않았나요? 네, 물론입니다. 지난 2년 넘게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주거비 상승률이 0.2%로 크게 둔화됐다는 점. 이게 눈에 띄던데요. 바로 그겁니다. 어쩌면 그게 이번 보고서의 핵심일지도 몰라요. 정말요? 네. 지난 2년간 시장에서는 신규 임대료가 계속 하락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공식 CPI 지표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됐거든요. 맞아요. 그 얘기가 많았죠. 그런데 드디어
그 하락세가 공식 통계에 잡히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인 셈입니다. CPI 가중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 주거비가 이 수준에서 안정을 찾는다면 이제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하락은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신호들을 받은 연준은 이제 어떻게 움직일까요? 시장을 보니까 4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거의 폐기하는 분위기인데 6월 인하에 대해서는 80% 이상 거의 돈을 걸고 있는 수준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2달 사이에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일단 연준 입장에서는 4월은 너무 성급하다고 볼 거예요. 너무 이른가요? 네, 파월 의장이 입버릇처럼 말했잖아요. 데이터에 의존하겠다고. 고작 한 달치 긍정적인 데이터랑 또 관세라는 불확실성을 앞에 두고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혹시라도 물가가 다시 튀면 큰 낭패를 보게 되니까요. 아, 그렇죠. 최소한 2월, 3월 데이터를 더 보면서 이제 정말 인플레이션이 2%대에 안착했구나 하는 확신을 얻고 싶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4월은 좀 더 지켜보자는 거군요. 그럼 6월은 왜 그렇게까지 확신하는 분위기인 거죠? 단순히 데이터가 쌓인다는 것 말고 다른 이유라도 있나요? 데이터 축적은 물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6월 회의 때는 5월 데이터까지 다 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에서는 그 이면에 숨겨진 아주 흥미로운 이유를 하나 더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장 교체기의 정치학이죠. 정치학이요? 네, 5월에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가 끝나고 아까 말씀드린 매파 케빈 워시가 취임합니다. 네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워시 의장 입장에서 취임하자마자 시장의 기대와 달리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상해서 쇼크를 주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겠죠? 아니면 첫 회의인 6월에 시장이 원하는 비둘기파적인 인하를 단행하면서 부드럽게 연착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나을까요? 아, 후자겠네요. 정치적으로는 후자가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특히 저금리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와도 딱 맞아떨어지고요. 와, 정말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시점이 순수한 경제 데이터뿐만 아니라 연준 내부의 정치적인 일정과도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분석이군요. 그렇죠. 경제는 결국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니까요.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6월 인하 가능성을 매우 높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6월 금리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보고 이게 우리 포트폴리오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죠. 자료에서는 미국 증시부터 한국 시장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던데요. 네, 먼저 미국 증시는 상승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돈의 흐름이 좀 바뀔 겁니다. 돈의 흐름이요? 네, 그동안은 금리가 높다 보니까 소수의 거대 기술주,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에만 돈이 쏠렸잖아요. 네, 맞아요. 쏠림이 심했죠. 하지만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그동안 높은 이자 비용 때문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형주나 바이오, 핀테크 같은 분야로 매수세가 넓게 퍼져나갈 겁니다. 훨씬 건강한 랠리가 펼쳐질 수 있는 거죠. 금에 대한 전망도 인상 깊었습니다.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고요? 금 투자자들에게는 두 가지 최고의 호재가 겹칩니다. 첫째, 금리 인하는 금의 기회비용을 낮추죠. 금은 이자를 주지 않으니까요. 네. 둘째는 더 구조적인 변화인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고 경쟁적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를 넘어선 지정학적인 움직임이죠. 이 두 가지 동력이 합쳐지면서 새로운 최고가 경신을 시도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시장은 어떨까요? 솔직히 자료에서 코스피 5,000포인트 재도전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가계부채 같은 국내 문제들을 생각하면 너무 낙관적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글로벌 유동성 파티가 우리 안방의 문제들까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국내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자료에서 주목하는 건 자금의 질입니다. 자금의 질이요? 네, 단순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만 사들이는 그런 패시브 자금이 아니고요. 원화가 안정되고 글로벌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나면서 가치주를 찾아 나서는 액티브 자금이 유입될 거라는 거죠. 아, 예를 들어 고금리 시기에 자금난으로 억눌려 있던 2차 전지나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처럼요. 랠리가 특정 대형주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시장 전반으로 퍼진다면 지수 5,000이라는 숫자도 아주 허황된 목표는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안정된 환율은 수입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덤이고요.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자산 시장에 훈풍이 불 거라는 전망이군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의 상당 부분은 비트코인에 할애되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를 넘어 훨씬 거대하고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뉘앙스였는데요.
자료에서는 이걸 퍼펙트 스톰이 다가오고 있다고 표현했더군요. 맞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거시경제, 그리고 시장 구조,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 이 세 개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는 역사적인 변곡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톱니바퀴는 역시 거시경제, 즉 유동성이겠죠? 네, 가장 즉각적인 희망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비트코인 가격은 글로벌 유동성의 양과 거의 완벽하게 같이 움직여 왔거든요. 금리 인하, 달러 약세, 위험자산 선호, 비트코인 강세라는 전통적인 공식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렇죠. 어제 CPI 발표 직후에 비트코인이 곧바로 67,000달러 선을 회복한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분석가들은 단기적으로 72,000에서 74,000달러 저항선을 시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건 사실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두 번째 톱니바퀴, 구조적 변화. 미국의 퇴직연금 401k 시장이 열린다는 건 이건 정말 판이 바뀌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희망의 근거입니다. 2025년에 서명된 행정명령의 효과가 올해부터 본격화되고 있거든요. 이 명령이 기업들이 직원들의 퇴직연금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같은 대체자산 투자 옵션을 제공할 때 따라붙던 법적 리스크를 사실상 없애줬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냥 옵션이 하나 추가되는 것뿐이잖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35조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4경 원에 달하는 미국 퇴직연금 시장에서요. 매달 월급의 일부가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스티키머니, 즉 끈끈한 돈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떠나지 않는 돈이죠. 끈끈한 돈이요? 네, 이건 가격의 천장을 높이는 게 아니라 바닥을 들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가격의 하방을 아주 단단하게 지지해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연금 운용력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기로 유명하잖아요. 법적 리스크가 사라졌다고 해서 그들이 갑자기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담을까요? 문화적인 저항은 없을까요? 물론입니다. 처음부터 5%, 10%씩 담지는 않겠죠. 아마 0.1% 같은 상징적인 수준에서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핵심은 첫 투자금의 규모가 아닙니다. 정상화 그 자체에 있습니다. 정상화요? 네. 일단 투자 옵션 메뉴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대화는 투자할까 말까에서 얼마나 투자할까로 바뀝니다. 그리고 4경 원의 0.1%만 해도 40조 원입니다. 그 돈이 매달 꾸준히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비트코인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수요가 생기는 겁니다. 거시적인 유동성과 구조적인 연금 수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톱니바퀴는 정부 정책 자체의 변화군요. 네, 정책적 희망입니다. 어쩌면 가장 극적인 변화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를 중심으로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비축을 한다고요? 펜실베이니아나 캔자스 같은 일부 주에서는 이미 주 재정의 일부를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법안이 발의됐고요. 이것은 비트코인의 지위가 투기자산에서 국가 준비자산으로 격상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와. 정부가 직접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면 스스로의 자산 가치를 훼손하는 과도한 규제를 가할 요인이 사라지게 됩니다. 가장 큰 리스크였던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강력한 호재인 셈이죠.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의 CPI 발표는 단순히 좋은 경제 지표 하나가 나온 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 켜쓴 거대한 파란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을 짓누르던 긴축 공포는 사라졌고 6월 금리 인하라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식이나 금 같은 전통자산 시장에도 분명한 호재지만 특히 비트코인은 금리 인하라는 거시적 순풍에 더해서 퇴직연금 자금 유입이라는 구조적 변화 그리고 국가의 전략 자산화라는 정책적 변화까지 맞물리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자료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지금은 공포의 시장을 떠날 때가 아니라 다가올 유동성 장세를 대비해 우량 자산을 선별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료는 연기금이나 심지어 정부 같은 한 번 사면 거의 팔지 않는 장기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사들이기 시작하는 거대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위 붙박이 자금이 계속 유입된다면 그동안 비트코인의 가장 큰 특징이자 매력이었던 극심한 변동성은 과연 어떻게 바뀔까요? 혹시 우리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어쩌면 조금은 지루한 비트코인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변화는 당신의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의 역할을 어떻게 재정의하게 될까요? 귀한 분석 자료를 공유해 주신 오포가디안 비트코인 TV의 오포가디안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어떻게 내용 좀 들어보셨어요? 좀 어려웠나요? CPI, 어저께 발표된 CPI가 실제로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에게 어떤 호재인지 아닌지 살펴보았는데요.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지금 금리 인하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아니라 CPI 발표가 생각보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이 들어갔죠. 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바로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왜 비트코인이 올라가느냐? 유동성 싸움이라고 그랬죠. 예, 금리가 낮아지면은 시장의 유동성이 많아지고요. 유동성이 많아진다는 소리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린다는 겁니다.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달러가 아닌 다른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다른 자산에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은 어디에 투자를 할까요? 최근에 고점을 찍고 있는 미 증시에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은 금이랑 은, 최고점을 찍었던 금이랑 은에 투자할 거냐? 아니면 최근에 급락을 했던 저점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거냐?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미 정답은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실제로 어제 CPI 발표가 있을 직후 비트코인이 66,000불에서 70,000불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도 그 자리를 굳건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금리 인하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투자 시장에는 훈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죠.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원래 4월 달에는요. 30% 이하로 예측이 됐지만 6월 달에는요. 80% 이상이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죠. 앞으로 한 3, 4개월만 기다려보면 시장은 많이 변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6년 연말쯤 되면 이 방송 보신 우리 모두가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안정된 상태로 마음 편한 상태로 투자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지금 쇼츠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쇼츠 라이브에서도 화면 2번 터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